완벽, 내가 만들어낸 벽. 자전거 여행을 쓴 김훈 작가는 자전거에 풍륜이란 이름을 붙이고 자전거의 두 바퀴를 펜으로 삼아 국내 곳곳의 풍경을 그림 같은 문장으로 그려냈다. 소설가보다 자전거 레이서로 불리기를 원한다고까지 말했던 작가. 그가 풀어낸 문장 위를 자전거 페달을 밟듯 휘휘 누비다 보면 상쾌한 공기를 가득 머금고 풍선처럼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책을 읽는 동안 여러 번 당장이라도 날렵한 자전거에 몸을 싣고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억눌렀다. 내겐 문 밖을 나서도 당장 타고 나갈 자전거가 없거니와 있다 해도 작가의 자전거가 다녀온 곳으로 달려갈 체력도 용기도 없음을 탓하며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곤 문장 위를 달리며 작가의 예리하고 해박한 통찰을 풍경 삼아 감탄을 연발하는 것뿐. 그래도 언제 한번 자전거와 하나 되어 아름다운 풍경 속을 대구르르 구르는 기분을 느껴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너무 쉽게 다짐을 잊고 사는 내 의지에 다시 불을 붙여준 건 친구였다. 여태껏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었다는 친구는 그 언제 한 번을 30을 훌쩍 넘겨 겨우 행동으로 옮겼다. 더 늦으면 진짜 못할 것 같다며 더 나이 들어 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뼈가 부러질까 걱정된다고. 친구의 실행력에 칭찬은 못해줄 망정 이 나이까지 자전거 한 번 안 타보고 뭐 했냐고 실컷 비웃다가 새벽 6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탄다는 그녀의 열정에 적잖이 놀랐다. 아직은 비틀비틀 불안정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선 도저히 자전거를 탈 엄두가 나지 않아 부득이 사람이 없는 시간과 장소를 찾다 보니 새벽 6시에 텅 빈 공원을 고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데 속에서 몽글몽글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이제 때가 됐구나. 나의 언제 한 번을 지금 당장으로 바꿀 때였다. 공용 자전거를 빌려 천변 자전거 도로에 섰다. 안장에 엉덩이를 올리고 마침내 마음의 시동을 걸었는데 삐끗.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한 발로 페달을 구르며 다른 발도 마저 땅에서 떼려는데 또 삐끗. 한참 만에 두 발을 겨우 땅에서 뗐는데 위태위태하게 흔들리는 자전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서둘러 땅에 발을 디뎠다.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라 끌고 다녀야 할 상황.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 나는 자전거를 잘 탔었다. 초등학생 때, 아니 대학생 때도 종종.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보조바퀴 달린 4발 자전거부터 탄탄한 기초를 쌓아온 꼬마였다. 이젠 2발 자전거를 탈 만한 자격을 갖췄다며 아빠가 보조바퀴를 떼어준 날에는 20분도 채 안 돼 자유롭게 동네를 누비며 꼬마 자전거인들을 모두 내 등 뒤에 두기도 했었다. 무서울 게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얼 조심해야 하는지 몰랐다. 넘어지면 바지 한번 훌훌 털고 일어나고 다치면 약 바르고 좀 더 다치면 병원에 가면 그만이라 생각했다. 다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전거를 쌩쌩 타고 달리며 맞는 상쾌한 바람이 더 좋았다. 어른이 되어 자전거를 타며 다시 그때의 바람을 느끼기까지는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울 때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렸다. 자전거의 기초부터 탄탄히 알려줬던 아빠가 다시 선생님이 되어주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 운동신경이 둔해진 탓도 아니고 그때보다 자전거의 기능이 떨어져서도 아니었다. 겁이 많아진 탓이었다. 나는 더 이상 겁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온전히 몰입하고 오롯한 즐거움을 느끼기에 앞서 미리 위기 상황부터 떠올리는 어른이 되어버렸다.
위기에 대비한다는 핑계로 불안을 설계하는 겁쟁이 어른이 된 것이다. 자전거에 오르면서도 넘어지면 어쩌지 걱정부터 한다. 자전거 도로 맞은편에서 내 쪽을 향해 오는 자전거에게 제대로 자리를 내주지 못해 충돌하는 상상. 옆에 난간이 있으면 실수로 넘어져 난간에 부딪혀서 다치는 상상. 뒤에서 쌩 하고 속력을 내어 달려오는 자전거와 진로가 꼬여 사고가 나는 상상. 울퉁불퉁한 길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불안한 상상을 했다. 그럴 때마다 자전거는 비틀비틀 불안하게 좌우로 흔들렸다. 잔뜩 겁을 먹은 나머지 브레이크를 잡기도 전에 서둘러 발부터 땅에 디뎠다. 자전거 한 번 타는데 이렇게 수십 가지의 걱정을 하는 쫄보가 되어 있을 줄이야.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겁이 많아졌다. 놀이기구를 타면서도 혹시 문제가 생겨 멈추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긴 출렁다리를 건너면서도 관리기관에서 안전점검은 철저히 한 걸까 불안해하고, 이력서를 쓰면서도 혹시 내정자가 있진 않을까 의심하고, 생활용품 하나를 고를 때도 인체에 유해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언제부터였을까? 어쩌면 어른들에게 이젠 나도 어른이라고 통보받던 그때부터가 아닐까. 당사자인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게 많아진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 보고 싶던 것 이상의 세계가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기도 하다. 큰 사고를 야기하는 사소한 부주의, 어떤 집단의 비리나 부조리, 당연하다 믿었던 것들의 모순, 실패로 인한 좌절과 수치심을 알게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는 게 많아지면서 걱정이 앞서는 빈도수가 잦아졌다. 내 선택과 결정에 온전히 몰두하지 못할 수밖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면서 눈앞에 겹겹이 쌓여 캄캄하기만 한데 하루아침에 이젠 너도 어른이니 어른스럽게 감당할 줄 알아야 해 라는 말만 들으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완벽에 집착하게 되었다. 모든 상황을 사전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상처도 실패도 실망도 후회도 없도록 완벽하게 설계한다. 미국의 사회학자로 불완전함의 선물을 쓴 브렌 브라운은 우리가 완벽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다음처럼 설명했다. 완벽한 겉모습으로 완벽하게 행동하면 비난과 치욕, 불명예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완벽에 대한 집착은 결국 우리 안에 내재된 불안과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나도 어느새 자전거 페달 하나 힘껏 구르지 못하는 겁쟁이 어른이 되었지만 다시 힘있게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 건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순간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머릿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서서히 풍경과 바람, 자유로움에 나를 맡겼다. 다시 힘있게 페달을 밟을 수 있게 된 건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지 않고 온전히 순간의 상황에 몰입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였다. 머릿속에 나를 가두지 않고 서서히 풍경과 바람, 자유로움에 나를 맡겼다. 자전거가 불안하게 흔들리면 페달을 좀 더 빨리 굴려 재빨리 중심을 잡았고, 마주오는 자전거와 충돌할까 두려울 땐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했다. 완벽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야. 술자리에서 누군가 말했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애초에 완벽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고. 일단 출시하고 나서도 사용자들의 반응이나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부분적인 수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니 완벽은 잘못도 위험도 아니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다. 결국 완벽은 스스로 만들어낸 벽 안에서 시작된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견고히 쌓아 올린 우물 안에서 계속 바깥을 향해 손을 뻗어봤자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것처럼 완벽을 기하는 것 역시 그렇다. 차라리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유연하게 받아들여 최선을 다하는 게 낫다. 적어도 완벽이 곧 만족이라는 허상만 좇느라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 되진 않을 테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완벽을 추구하느니 현재에 몰입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려 한다. 농담하듯 살 수 있을까? 몸만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말도 옷을 입는다. 대화를 나누다 보며 몸에 편안한 옷을 걸쳤어도 불편한 옷을 입은 듯 답답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한껏 차려 입었는데도 목이 늘어난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것처럼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 나는 특히 주고받는 말에 농담이라는 겉옷을 살포시 입혀 관계의 온도를 1도쯤 높여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면 무슨 옷을 입었든 상관없이 같이 뜨끈한 방바닥에 배 깔고 누워 깔깔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적당한 타이밍에 진심과 위트가 적절히 담겨있는, 그래서 상대가 경계심을 허물고 서서히 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주는 농담이 좋다. 어쩌면 농담에도 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품격 있는 농담은 상대의 악의적인 공격이나 놀림, 꼰대 같은 말에 전곡을 콕 찌르면서도 웃음을 자아내며 상대의 말문을 막아버린다. 잔뜩 열을 내며 서로 얼굴을 붉히는 대신 미소 띤 차분한 얼굴로 부드럽게 핵심을 짚으며 상대가 자기 언행을 돌아보게끔 할 수 있으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실없이 던지는 농담이나 상대를 약올리려는 의도를 숨긴 비아냥거림과는 다르다. 안타깝게도 나는 매사에 너무 진지한 바람에 농담으로 분위기를 주도하는 유쾌한 인간이 못 된다. 나야말로 깃털같이 가볍고 편한 옷을 입고 있어도 입만 열면 격식 차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다. 어쩌다 한번 농담을 해놓고도 뒤돌아서면 혹시 상대가 내 말 때문에 불쾌하진 않았을까 걱정할 정도로 소심하다. 가끔은 상대의 농담을 다큐로 받아서 이제 막 뜨끈한 온기가 올라오려던 분위기에 일순간 냉기를 퍼붓기까지 한다. 농담 한번 쿨하게 주고받지 못할 정도로 긴장감에 푹 절여진 배추 같은 삶을 살아와서 그런가? 농담을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실은 농담하듯 유쾌하게 살고 싶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진지함을 덜어내고 가볍게 사는 사람을 동경한다. 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마음먹기에 따라 때론 가뿐하게 둘러맬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배우고 싶다는 거다. 한겨울 추위를 버티기 위해 무겁고 두꺼운 패딩을 입기도 하지만 가벼우면서 보온성까지 뛰어난 초경량 패딩을 입는 날도 있는 것처럼 삶에 짓눌렸던 어깨도 좀 더 가뿐해질 수 있지 않을까. 농담하듯 삶을 즐기며 사는 것만 같은 예술가를 알게 됐다. 벤트아트 작가 테리 보더. 그는 빵, 땅콩, 감자칩, 휴지심, 손톱깎이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에 구부린 철사로 팔과 다리를 붙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땅콩 버터를 바른 빵이 딸기잼을 바른 빵에게 꽃을 건네며 프로포즈 하는가 하면 쭈글쭈글한 대추가 얼굴 주름을 펴기 위해 마스크팩을 하기도 하고 달걀이 편지를 들고 엄마를 찾아갔는데 이미 구운 통닭이 되어 있어 망연자실하기도 한다.
국내 전시에서 만난 그의 작품에는 자신의 경험과 상상력이 농담하듯 담겨 있었다.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 없었다. 작품과 짤막한 작품명만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줬다. 관람객들의 모습도 작가와 농담을 주고받는 듯 보였다. 일상의 사물들을 주의 깊게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 몰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물은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삶의 지혜와 통찰력, 인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테리보더는 인터뷰에서 일상의 사물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대략 10번 정도 관찰한다고 했다. 이게 그가 삶을 농담하듯 살 수 있는 비결인 걸까? 사람들은 보통 익숙한 것에 오래 눈길을 두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것, 더는 알 필요 없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다 알고 있긴 한 걸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핑계로 정작 삶을 구성하는 일상적인 것들에 소홀하진 않았을까? 불필요한 것을 쓸데없다 치부한 탓에 오히려 작은 것에 웃을 여유조차 잃어버린 건 아닐까? 내가 그토록 농담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 질문들 속에 있었다. 농담하듯 사는 삶은 결국 자질구레한 것들을 두 팔 벌려 껴안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물론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주변의 온갖 사물이 사랑스럽게 보일 리 없다. 하지만 다행인 건 글을 쓰면서부터 끊임없이 무언가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다. 덕분에 시시하고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몸을 짓누르던 긴장감을 훌훌 털어내고 어깨에서 힘을 슬며시 빼본다. 가끔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가벼운 농담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신감도 살짝 올라온다. 덕분에 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도 조금이나마 가뿐해지고 신이 나서 들썩이고 당당하게 펴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말의 옷발도 달라지겠지. 무거운 옷으로 꽁꽁 싸맸던 말과 글을 산뜻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삶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 학생 때 들고 다니던 가방은 무게가 돌덩이 같았다. 거의 모든 교과서를 책가방에 넣고 다닌 탓이었다. 그날 수업이 없는 과목의 책이라도 혹시나 자습 시간에 필요할까 싶어 일단 가방에 집어넣었다. 집에 돌아갈 때도 역시 어깨에 얹은 가방의 무게는 꽤 무거웠다. 학교 사물함이라도 놓고 다니면 될 일인데 혹시 집에 가서 공부를 하지 않을까 싶어 또 이것저것 다 챙겨 넣었으니 가방이 가벼울 리가 없었다. 결국 쓸데없는 일이었다. 공부할 때 그 많은 책이 다 필요하지도 않았고 집에 와서도 공부는 무슨.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지는 날이 더 많았는걸. 그런데도 나는 학창시절 내내 가방의 무게에 짓눌려 집과 학교를 오갔다. 덕분에 얻은 건 좋은 성적, 아니 그랬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고질적인 어깨 결림을 얻었다. 내 가방이 그토록 무거웠던 건 다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뭘 해야 할지 모르니 이것저것 다 중요했고 하고 싶진 않은데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가방에 든 것을 덜어낼 수도 없었다. 다행히 교복을 벗고 무거운 책가방으로부터 해방된 지도 원 10년이 더 지났다. 책가방을 메지 않아도 되니 어깨가 날아갈 듯 가벼운 게 정상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책가방 대신 어깨에 삶의 무게를 얹었다.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해서, 불안한 현실에 대비해야만 해서, 하고 싶다기보다 해야 하는 것들을 잔뜩 떠안고 있어서 짊어져야만 하는 것들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학창시절엔 힘들다고 말하면 종종 친구들이 가방에 든 걸 나눠서 들어주곤 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삶이 힘들다고 말하면 짊어진 짐의 무게를 비교당한다.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라는 말 뒤에는 상대적으로 내 삶의 무게를 가벼이 취급하는 말들이 따라붙는다. 그래도 넌 결혼이라도 했잖아. 넌 취업이라도 했잖아. 넌 아는 사람이라도 많잖아. 넌 날씬하기라도 하잖아. 등등. 가방의 무게는 나눠들 수 있어도 삶의 무게는 혼자 책임져야만 하는 각자의 몫이다. 네가 직접 한번 들어봐. 내 것도 네 것 못지않게 무겁거든? 하고 각자의 짐을 바꿔든다고 해서 무게를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어차피 어떤 누구의 짐을 들어봐도 자기 짐이 가장 무겁다고 느낄 텐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상대가 감당해야 하는 무게를 자기 기준에서 너무 쉽게 판단한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턴가 나는 어깨가 무겁다는 말을 사람들 앞에서 잘 꺼내지 않게 됐다. 말해봤자 누군가는 자신의 무게와 비교할 게 뻔하고 다른 누군가는 짐을 덜어줄 수 없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지 모르니까. 고래는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어류가 아닌 포유류다. 해양 포유류 중 하나인 고래는 육지로 나와서는 살 수가 없다. 숨을 쉬지 못해서? 아니, 고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 밖에서도 충분히 숨은 쉴 수 있다. 고래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건 엄청난 무게 때문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체로 손꼽히는 대왕고래는 평균 길이가 25m, 평균 무게는 120톤 가량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작은 자동차 한 대 크기다. 더 놀라운 건 어마어마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것. 물체가 물이나 공기 중에 뜰 수 있게 해주는 부력 덕분에 바닷속에선 고래의 거대한 무게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바다 밖으로 나오면 부력은 사라지고 중력을 받은 고래의 몸무게는 내장을 짓누른다. 육지로 올라온 고래는 자기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압사당하고 마는 것이다. 거대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가뿐하게 바다를 누비는 고래처럼 우리 삶에도 부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각자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잊고 가벼워질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가끔 그렇게 삶에 짓눌린 나를 떠받쳐줄 무언가에 기대야 한다. 다행히 우리는 고래가 아니라서 물 밖에서도 부력을 받을 수 있다. 삶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소중한 것들에서 나온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시간, 소중한 물건, 소중한 가치 등이 부력이 되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로부터 가벼워지는 순간을 만들어준다. 사람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책가방을 쌀 때처럼 무게를 늘리고 줄이는 걸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어떤 일로 인해 상상도 못한 무게가 삶에 얹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보통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보려고 자기에게 소중한 것부터 먼저 내려놓는다는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나 책임져야 하는 것은 끝까지 짊어지면서도 나를 위한 것은 비교적 쉽게 내려놓는다. 당장은 짊어진 무게를 덜어내는 것 같지만 그게 곧 삶의 부력을 없애는 일이라는 걸 모른다.
무트로 나온 고래처럼 머지않아 압사당할지도 모르는데 삶의 무게를 줄이려면 소중한 것들을 늘려야 한다. 어떤 환경과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에세이 랑게란스 섬의 오후에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말한다. 갓 구운 따끈한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 서랍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것, 오후 햇빛에 나뭇잎 그림자가 진 것을 바라보며 브람스의 실내악을 듣는 것, 면 냄새가 풍기는 새로 산 흰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는 것. 이것들은 아마 그의 삶의 무게를 줄여주는 부력이 되었을 것이다. 나도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땐 나에게 사소하면서도 소중한 것들에 집중한다. 밤늦게 조명 하나 켜놓고 라디오 들으며 맥주 마시기. 책 읽다 발견한 마음에 드는 문장 필사하기. 귀여운 캐릭터 이모티콘 구입하기. 친구랑 맛집 찾아다니며 배 터지게 먹기. 매운 음식이 당길 때 떡볶이 배달시켜 먹기. 하천 따라 자전거 타기. 해변에 앉아 바다 보며 멍하니 있기. 심심할 때 엄마랑 전화로 수다 떨기. 길 가다 가판대에서 예쁜 귀걸이 사기. 남편이랑 서로 귀 파주기. 혼자 노래 틀어놓고 따라 부르기. 사실 지친 삶을 일으켜 세우는 건 고작 이런 작은 것들이다. 고래가 바닷속에서 자기 무게를 잊고 자유롭게 누비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더 가볍고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삶의 무게를 이겨내며 살아간다. 앞으로 어떤 무거운 짐이 내 삶에 얹어진다 해도 나는 계속해서 작지만 소중한 행복들을 늘려갈 것이다. 소소한 것들을 하찮은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꿋꿋하게 지킬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삶의 부력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삶의 무게를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상대의 짐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부담감을 갖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가뿐해지는 순간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